바로 시작하자. 좀 이따 내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호작용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시스템 그러면 원래 저게 선생님이 그랬죠. 연력학에서 연력학 용어 중에 개하고 주의가 있고 우주가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개하고 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이게 이제 연력학에서 열을 가하면 뭐 그게 이제 그걸 받아서 뭐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물리에서 연력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광범위하게 해서 시스템이라 개라고 하는 거를, 우리 그래서 이런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이라 그러잖아. 이게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야. 뭐냐면 이 에어컨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온도 조절 장치에다가 24도를 딱 맞췄다. 그러면 얘가 날씨가 더우면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24도. 날씨가 추우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24도를 맞춰주는 거야. 항상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걔가 상호작용을 해갖고 골고루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되게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에 그런 의미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역학적 시스템, 생명 시스템. 야, 생명도 세포 안에 세포 미세 구조들이 얼마나 많아. 걔네들이 각자 다른 기능들을 하잖아. 그래갖고 서로 혼자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애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 그러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지구 시스템도 그런 개다. 지구 개라 그래.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근데 이제 다 시스템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지구 시스템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지구 개라고 하는 애인데, 여기서 이제 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개가 있냐면 열린 개라고 있어요. 이건 연력학에서 나온 개념이야. 그래서 오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닫힌 개가 있어. 영어로는 closed. 그 다음에 고립개가 있어. 뭐 여기까지는 가진 않은데 얘는 영어로 뭐죠? 고립하다, 고립되다, isolated.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픈 시스템, closed 시스템, isolated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지구계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사실은 열린 개에 해당하는 애들이다.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 열린 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에너지 출입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물질까지 출입이 가능해요. 반면에 닫힌 개는 에너지 출입만 가능해. 물질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긴 둘 다 불가능이야. 고립계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지구를 예를 든다 그러면 지구 내에서 어떤 게 오픈 시스템이고 어떤 게 클로즈인지 예를 들어 줘 볼게. 열린 개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야.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 제일 중요한 우리를 포함한 생물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대기를 구성하는 기권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 뭐가 있어? 수권이 있죠. 그 다음에 땅덩어리, 직권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다고. 얘네들끼리는 전부 모든 상호작용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야, 공기가 더워지면 물도 데워져서 더워지잖아. 에너지 왔다 갔다 한다고. 증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서 열이 방출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방출하고, 또 물도 수증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다음에 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바닷물이 땅을 이렇게 풍화침식을 일으켜서 해안절벽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권에서 녹아 들어간 성분이 수권의 이온 성분으로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 뭐 많아요, 이런 것들. 기권하고 생물권 대표적인 게 뭐죠? 광합성 호흡이지. 광합성 호흡을 해서 CO2하고 O2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생물권하고의 상호작용이죠. 생물권하고 직권하고 상호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도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고 지렁이가 꿈틀꿈틀 땅을 구멍을 파서 토양의 통기성을 좋게 만들어. 이거는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또 어떤 거 있어? 식물 뿌리가 뼈 뚫고 들어가고 바위를 부서뜨려. 이것도 직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직권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생물권의 뿌리로 흡수돼가지고 식물을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얘도 있을 거 아니니? 기권하고 직권하고 제일 잘 나와 얘. 뭐예요? 화산 폭발. 그래서 직권에 있는 마그마의 활동으로 화산 폭발해가지고 대기에
화산가스가 날아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구의 평균 기온을 갖다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뭐 기권이 직권한테 주는 거는 뭐 이제 풍화침식 작용도 대표적인 암석 같은 거 풍화침식 일으키잖아. 바위돌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모래알 깨트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권하고 생물권 사실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뒤에 책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바보 아닌 이상 딱 그 보기만 줘도 이게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상호작용이 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이 부분 광합성하고 여기 화산 폭발하고 그 다음에 증발하고 강수 현상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직권 수권에 여기 이제 풍화 침식 작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물어보는 예시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에너지도 왔다 갔다 열 에너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각 건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열린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열린 개입니다. 이 열린 개를 다 포함하는 애가 지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구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구계는 어디에 속한다? 여기에 속합니다. 지구 시스템은 여기에 속한다고. 닫힌 개에 속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안에 지금 얘네들이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지구 자체로만 보는 거야. 지구 자체는 바깥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데워진 지구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들락날락 한다고. 이거는 가능해. 그런데 물질이 나가거나 물질이 들어오지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질은 안 돼요. 선생님 운석 떨어지잖아요. 그런 건 예외. 선생님 인공위성 나가잖아요. 그것도 예외. 그거 외에는 이제 다 지구에 있는 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지구에 있는 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의 형태가 바뀔 뿐이야. 뭘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얼었다가 얼음으로 빙하로 됐다가 또 물로 됐다가 바닷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 형태를 바꿀 뿐이지 전체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은 지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물질의 순환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탄소의 순환이 나오는 거야. 지구의 총량은 변하지 않더라. 탄소가 형태를 바꾸더라. 그 다음에 또 뭐는 물의 순환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질소의 순환도 나오지. 니네 중학교 때 뭐도 배웠니? 암석의 순환도 배웠지.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물질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왜?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양이 변하진 않지만 형태는 바꾸더라.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 그거가 우리는 닫힌 개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계가 대표적인 닫힌 개고 에너지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립계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태양계예요. 태양계 또는 뭐 우리은하 이런 경우는 우리 고립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질 출입도 안 되고 에너지도 없는 출입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헨리의 성이 76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것도 예외해. 76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헨리의 성이 오는 건지 우리가 글로 가는 건지 지금 몰라. 그죠? 근데 어쨌든 76년 주기로 한 10년 전에 왔었어. 나는 못 볼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앞으로 60년을 더 살을까? 못 살겠다. 더 살 수 있나? 120살까지는 산다 그러면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 가능하면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겠다. 니네는 이제 좀 젊었을 때 볼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한 60년이니까. 그럼 몇 살이지? 징그러워. 70살이야. 야, 내가 100살이면 니네 한 70살 되는 건가? 그러게 그 정도 되겠네. 100 몇 살이면. 100살이나 70살이나 뭐 그죠? 야, 우리 왜 인간은 이렇게 70살, 100년밖에 못 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에너지는 태양밖에 없잖아. 그 태양계의 에너지 공급원은 태양밖에 없는데 바깥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여기 있는 에너지가 나가지 않는다. 출입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걸 고립계라 그래. 물질도 당연히 안 들어온다. 나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고립계라고 한다. 그냥 연력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걸 그 학문을 이렇게 가져온 거야. 지구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구도 지구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들은 이거 다 되니까 열린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니 그 학문의 확장성이지. 나중에 니네 이제 특수 상대성 원리 막 이런 거 다 배워요. 상대성 원리 배우면
되게 신기한 게 그 상대성 원리가 경제나 이런 데 적용이 됩니다. 과학의 원리가 다 적용이 돼. 확장성 있게.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나온 얘기를 지구과학에서 활용하는 그런 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돼.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집중할 거야.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에 집중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이렇게 구성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각자 개별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뭐부터 볼까? 우리 직권의 구성이라는 표현을 써볼까? 직권의 구조 또는 직권의 구성 이렇게 돼. 다음 장에서 우리 이 직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판구조론이 나와. 니네 이제 여기서 혹시 지구과학 선택할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판구조론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서 지각변동에 대한 얘기를 배우거든요. 판구조 이론이지, 시어리야. 이 이론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니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을걸? 첫 번째가 대륙이동설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멘틀 대류설이 있어. 세 번째가 해저 확장설이 있어요. 이걸 가설이라 그러죠. 가설. 뭐라고 읽니? 그렇게 읽으면 돼. 자,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건 아직 완벽하게 검증된 그건 아니야. 가설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어쨌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가설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 가설에서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어느 정도의 사실은 인정받을 부분이 있다. 그 인정받을 부분만 좋은 점만 모아가지고 이거 종합한 게 판구조 이론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립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장점들만 모아놓은 거야. 대륙이동설은 누가 주장했냐면 기상학자인 베게너가 주장했어요. 베게너가 기상학자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지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상학자는 지구과학자도 아니라고 판단했나 봐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계의 지형들을 관측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 지형들이 옛날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고생대 말에 판게아 대륙이 생겼다는 거. 고생대 말에 초대륙이 있어. 그 전에 뭐 로디니아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현생이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고생대 말에 한 번 붙은 적이 있었어. 그걸 우리는 판게아라 그래. 그 전에 성캄브리아에 붙었을 때는 로디니아라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 이름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판게아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고생대 말에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을 때가 판게아 대륙이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멸종의 위기도 있죠. 야, 대륙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대륙 중의 면적이 줄어들어. 대륙이 따닥따닥 떨어져 있으면 200m 미만의 바다들이 많아가지고 생명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덩어리를 뭉쳐버리면 200m 미만 바다가 줄어들잖아. 그럼 생명체가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멸종하고도 연결이 된다. 고생대 말에 이제 니네 페른기 멸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멸종이 있거든.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판게아 대륙이 어쨌든 이때 생겨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중생대부터 이제 얘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생대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 니네 중학교 때 그런 거 해봤지? 가위로 이렇게 잘라갖고 오려봐서 붙여봤지? 그랬더니 대륙이 따닥따닥 붙어있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대륙이동설 베게너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 증거 자료를 찾은 거죠. 해안선의 일치.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가 이렇게 붙더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냐면 지질구조 연속성. 지질구조다. 발음 잘해야 돼. 지질구조 연속성. 지질구조 연속성. 니네 생일날 케이크 잘라서 이렇게 벌려보면 이쪽 층하고 이쪽 층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거야. 바다가 있어. 근데 이쪽 순서하고 이쪽 순서가 똑같더라는 거지. 옛날에 붙어 있었네. 그래서 갈라진 거네. 이게 지질구조의 연속성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을까요? 그거 있다고. 글로섭테리스. 그 다음에 메소사우루스. 글로섭테리스는 화렵수 화석이야. 메소사우루스는 파충류 종류인데 뭐 공룡처럼 생긴
조그만 도마뱀 같은 그런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사는 지역이 딱 한정적이라고. 근데 지금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전 지역에서 발견이 돼.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얘네들 발견되는 화석이 발견된 지역들을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봤더니 옛날에 한 군데야. 근데 얘 갈라져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화렵수인데 온대지방에 살아야 되는 애가 화석으로 열대지방에서도 발견이 되고 극지방에서도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뭉쳐봤더니 옛날에 특정 지역에서 살더라는 거지. 그래서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를 알아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빙하의 이동 흔적이죠. 찰흔, 마찰 흔적이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가 그래도 백앤원은 행동파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증거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네. 대륙이동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또 학계는 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자기가 못한 거는 막 반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 그 큰 힘을 어디서 얻어? 대륙이 너 이렇게 고생한 건 알겠는데 그 근본 원동력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나 모르죠. 이럴 것 같은데? 그래. 꺼져.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꺼졌어요. 백앤원은. 증거 자료만 실컷 찾아놓고. 근데 학계에서 보니까 다들 탁상공론하고 있는 학자들인데 이렇게 증거 자료를 찾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거의 근본 원동력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그게 이제 홈즈라는 사람이야. 그 근본 원동력이 사실은 멘틀 대류야. 멘틀이라고 하는 건 멘틀 상승부가 있는데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오고 고체인데 차가워지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걸 멘틀 대류라 그래. 그래서 멘틀 상승부에서 멘틀이 1년에 한 4cm, 5cm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가 지구 그 큰 땅덩어리를 움직이는 거니까 엄청 큰 에너지인 거지. 이거의 에너지 원은 뭐냐면요. 땅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그마 같은 게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걸로 멘틀 상승부가 생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딱딱한 판들이 막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멘틀 대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근본 원동력을 멘틀 대류라고 설명을 한 거야. 같이 이제 합쳐준 거죠. 그래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했더라. 그 결과로 이런 자료들이 생기더라. 증거 자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물로 이제 어떻게 돼? 초음파 측정해가지고 대서양 해저 지형이 확장이 되는 걸 확인한 거야. 이거는 헤스하고 디츠라고 하는 과학자 두 명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은 지금 가운데 해령이 나와갖고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파고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소멸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태평양은 지금 줄고 있어요. 반면에 대서양은 이렇게 밀어내면서 계속 밀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몇만 년 후에는 대서양이 훨씬 더 넓어진다. 지금도 넓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 세 개의 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론이 정립된 거야. 이걸 우리는 판구조론이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판구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이 뭐냐? 판을 영어로 플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석권이라고 있어. 그 다음에 연약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암석권이 얼마냐면 0에서부터 약 한 100km까지야. 그러니까 니네 대륙지각, 해양지각이 대륙지각이 35km까지고 해양지각이 5km고 그러니까 100km면 상부 멘틀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 암석권은 딱딱한 부분이야. 그래서 상부 멘틀을 포함하고 있는 딱딱한 부분. 그 다음에 연약권은 100에서부터 약 한 400km 지점까지야. 지하 깊은 곳에. 여기서 이 연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식 표현을 weak의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진다. 지진파 속도가 갑자기 좀 느려지는 구간. 그걸 위크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이 연약권에 주로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멘틀 대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있는데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다? 부분 용융. 부분 용융. 니네 부분 용융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부분 용융. 고체인데 엿 같은 상태야. 이 시험지에다가 엿 같은 상태라고 쓰면 안 된다. 선생님 점수 깎아요. 엿 같은 상태야. 엿은 고체잖아요. 근데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돼? 꺄앙 녹지. 아 녹지. 이렇게 녹잖아요. 1년에 한 4cm, 5cm 이동한다고. 이런 걸 부분적으로 녹았다 그래서 부분 용융. 근데 완전히 녹은 것도 아니고 고체가 말랑말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엿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카라멜 정도 수준? 뭐 그 정도 느낌이야. 그러니까 조금 에너지를 가하면 이게 이동하지.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일 적당한 게 엿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엿 같은 상태. 엿이 왜 욕이 됐지? 야, 니네 엿이 왜 욕이 됐는지 알아? 엿 먹어라. 엿 먹어라. 엿 같네. 뭐 이러잖아요. 왜 엿이 욕이 됐을까? 이건 선생님 생각이야. 이건 뭐 국어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봐야 되겠는데 선생님 생각인데 사람이 죽으면 저승길을 가는데 굶지 말고 배골지 말으라고 시체를 다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옷을 새로 입히는 과정을 염한다 그래. 그런데 염을 할 때 그 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망자의 입을 벌려서 쌀을 넣어줘요. 입안에다 쌀을 넣어줘. 굶지 말라고. 그러지. 그걸 연맥인다 그래. 연맥인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엿 먹어라. 죽어라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게 그러다가 염이 엿 먹어라가 이제 엿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 생각은 그게. 그래서 이게 욕이 된 거 아닌가. 죽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지. 엿 먹어라. 그래서 어쨌든 엿입니다. 엿 같은 상태죠. 너는 엿 같은 상태가 좀 있어? 세상 좀 긍정적으로 살아. 욕하지 말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판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암석권하고 연약권 이렇게 돼. 연약권은 뭐라고요?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더라. 그래서 이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이 부분이다. 멘틀 대류의 근본적인 에너지 원은 뭐라고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열이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니네 잘 알겠지만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지 않냐? 이렇게 콘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잖아. 그래서 여기에 지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각이고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이 경계면을 모흐면이라고 하지. 모흐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 대륙 지각이 35km까지고 해양 지각이 5km까지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만큼이 멘틀이야. 이게 멘틀이라고. 멘틀은 전체 부피의 지구 부피의 80%를 거의 다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80%. 여기가 얼마예요? 2,900km다. 이걸 우리는 구텐베르크면이라 그래. 뭐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구텐베르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뭐가 있어? 5,100km까지. 여기가 이제 외핵이고, 근데 외핵은 되게 중요하죠. 어떤 상태지? 액체 상태로 추정하지 우리가. 액체인 건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이 내핵이죠. 내핵은 고체 상태다. 뭐가 주로 많아? 철하고 니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은 건 철이잖아. 그래서 지구 내핵, 외핵에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 이건 상식이죠. 지구 전체 반지름은 얼마요? 6,400km지. 그럼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건 어딜까요? 이 지각을 포함한 상부 멘틀까지 이렇게, 아이고 안 그려지네. 지각을 포함한 상부 멘틀까지 이렇게 두툼한 부분,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우리는 판이라고 해. 딱딱한 부분. 그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 그 밑부분에 연약권에 여기에 멘틀 상승과 올라가 갖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얘를 멀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판구조 이론이라고 한다. 이걸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여러 지형들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네 개, 이걸 뭐라 그러죠? 층상구조라 그러지. 이렇게 층상구조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건 여기다 써볼게요. 지진파의 속도 분포로 네 개의 층상구조를 알아낸 거야. 니네 지진파에는 뭐 있어? 세 개 파가 있죠. P파, S파, L파. 처음 들어보니? P파는 이렇게 가는 종파야. S파는 이렇게 가는 횡파예요. 그러면 이제 P파하고 S파가 올라가면 지면에서 이게 같이 섞여가지고 표면에서 표면파가 생겨. 그게 L파야. 사실은 그 L파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피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여기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에스파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건물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막 흔들려 갖고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니네 잘 알겠지만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하죠. 에스파는 뭐만 통과한다? 고체만 통과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이쪽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어디까지 지진파가 도달하는지를 봤더니 얘가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다가 툭 떨어지더라. 그러다 다시 빨라지다가 또 다시 빨라지더라. 이렇게 됐다. 이게 속도거든. 여기는 깊이예요. 그리고 지금 흰색 그래프가 지금 P파를 얘기하는 거야. S파는 P파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띡 떨어지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더 안 통한 S파가 더 안 들어가는 걸 보고 여기가 이제 2,900km거든. 그 다음에 여기 또 경계면이 하나 생겼지. 그래서 여기가 멘틀이 된 거야. 아이고 미안해. 외핵이죠. 외핵이 된 거야. 외핵은 어떤 상태? 액체 상태로 추정하는 이유가 S파가 통과를 못하지. S파가 여기서 멎어버렸죠. 근데 P파는 통과하죠. 그 다음 P파 또 이걸 액체로 추정했으니까 더 빨라졌으면 여기는 당연히 고체죠. 그래서 내핵은 고체 상태일 것이다. 추정이야. 가서 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여기가 뭐겠어? 멘틀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모호면이 있다면 이 앞부분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지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4개, 지각, 그 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눠지더라. 피파는 다 통과하더라. 이걸로 이제 지구의 충상 구조가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본 거다. 니네 피파 종파라 그랬어? 종파는 어떻다고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다. 모두 통과. S파는 뭐예요? 고체만 통과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외핵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외핵이 액체 상태라고 추정을 한다. 니네는 뭐 살면서 경험은 있겠지만 뚫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니네 화장실 뚫어봤니? 화장실 막혀본 적이 있지? 없어? 화장실 막히면 난감하지 않냐? 이렇게 물 내리면 또 막 계속 차올라잖아. 심지어 그 내용물도 들어있으면 어우씨 막 넘치려고 그래. 그 이제 선생님은 그래도 가장이니까 이걸 그죠? 들어도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뚫어뻥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뚫어뻥 어떻게 생겼어? 마시마로 갖고 다니는 뚫어뻥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팍 이렇게 뜨는 거잖아. 압력으로. 이게 피파요. 피파가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평행인 거잖아. 그러니까 뚫어뻥을 우리 뚫는 행위가 피파야. 하면 어떻게 되지? 똥 덩어리도 올라오죠. 고체. 똥 물도 올라오지. 액체. 냄새까지 올라오죠. 기체.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통과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야. 뚫어뻥 이렇게 뚫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액체도 S파는 전달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니네 파도 타기 하는 거 봐봐. 파도가 이렇게 됐다 무너져 버리잖아. 액체가 전달이 잘 안 돼. 고체는 가능해. S파가 전달이 돼. 이렇게 치면 얘네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전달이 돼. 근데 액체는 부셔져 버려. 그게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액체는 통과를 못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층상구조를 통해 가지고 층상구조를 만드는 건 지진파의 속도 분포로 알아낸 거다. 직권은 한 요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판구조로는 다음 장에 그냥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거에 이제 기본적인 지각 변동들 많이 다룰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뭘로 할까요? 습관 한번 해볼까? 직권은 이제 아무래도 니네 뭐예요? 이제 생물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생물체가 어떻게 딛고 살아야 되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육지잖아요. 육지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바다만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몸이 막 비늘로 돼 있고 아가미도 생기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육지에 살기 때문에 폐가 있어서 또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렇게 돼. 물속에 살면서 콧구멍으로 숨 쉬는 애 있잖아요. 걔 누구야? 고래.
고래가 포유동물이면서 물에 살잖아. 그래갖고 고래가 한 번씩 밖으로 나와서 점프하는 이유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푹 이렇게 하잖아요. 상어는 물고기여서 물속에서 이렇게 살지만 아가미로 호흡하지만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보니까 폐호흡을 해야 돼. 그러니까 꼭 밖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생님도 아직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 고래를 보는 게 그렇게 장관이래요. 그래서 그런 고래를 보는 그런 여행 상품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면 고래가 이제 이렇게 점프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찍어 오기도 하고 가끔 선생님은 주로 TV 다큐멘터리로 봅니다. 직접 가서 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어. 근데 실제로 TV에서 보는 것보다 덜하다 그러던데. 니네 잘 아는 오로라. 오로라도 저쪽 이제 스칸디나비아 쪽 가면은 직접 이제 밤에 보면 정말 멋있대요. 근데 우리는 TV로 그걸 보잖아. 그래서 그런 거 혹시 여행 좋아하면 그런 버킷리스트들 좀 정해가지고 고래 보기, 돌고래 타보기. 그건 이제 동물 학대라고 좀 못하게 하던데 그런 거. 이제 애들 되게 스트레스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근접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고래는 어쩔 수 없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밖에 이렇게 나와. 그리고 흰 수염고래 같은 경우 배가 막 이렇게 생겼잖아. 한번 뒤집어지고 엄청 배만한 큰 고래가 그런 장관이래요. 선생님도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TV로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생명체가 디디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데가 직권이야. 지각이니까. 수권은 어떠니? 수권이 하는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 있거니? 수권에 물이, 여기서 수권은 바다야. 거의 대다수가 해수야. 민물은 누가 있어? 제일 많은 애가 빙하. 그 다음 지하수. 그 다음이 강호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호수가 되게 넓은 것 같지만 되게 조금이에요. 지구 전체적으로는 거의 바닷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이 바다의 물의 특징이 바닷물의 특징, 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비열이 큽니다.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얘가 열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 쉽게 떨어지지도 않아. 그 다음에 대순환에 의해 가지고 적도 지방에 남아있는 열을 갖다가 극지방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증발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골고루 사막유 지역까지도 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수권의 역할입니다. 가장 큰 거는 비열이 커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담아두는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뭐 이런 거가 수권의 역할이다. 그러면 수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야. 요렇게 됩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오는데 X축이 수온이다. 도시. Y축이 깊이에요. 대표적인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그래프를 갖는다. 여기서 이제 세 개의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구간이 요 구간이야. 두 번째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세 번째 구간이 요 구간이요. 얘네 이름이 뭐냐면요. 여기는 혼합층이다. 혼합층은 그냥 공식처럼 바람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표층에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여기에 온도가 데워져서 몇 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이게 밑으로 뒤엎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데워진 게 밑으로 들어가고 차가운 게 위로 올라오고 또 데워져. 그럼 밑으로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엎어지는 구간,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의 온도는 똑같아요. 우린 그걸 혼합층이라 그래. 그러면 이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바람이 센 거잖아. 많이 뒤엎어 버린 거잖아. 그래서 혼합층이 두껍다는 건 바람이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혼합층이라 그래.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수온 약층이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1번으로 제일 좋아하고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니네 잠재 능력이 누구도 판단 못해요. 선생님이 많은 임상을 받지만 여기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 좋은 직업은 아닌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판단은 할 수가 없어요. 니네가 이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제 나가느냐. 그게 포텐셜이야. 그게 포텐셜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도약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 도약. 그죠? 우리는 시험을 한번 봤지만 기말고사 때는 좀 성적이 도약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확 뛰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뛰면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약자가 도약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이럴 때 약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비약적으로 확 떨어지는 거지.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밑에가 온도가 차갑고 위가 온도가 따뜻하니까 이게 되게 안정해버려. 온도가 낮은 애가 밀도가 크거든. 그러니까 묵직한 놈이 밑에 있고 차가운 놈이, 따뜻한 놈이 위에 있으면 이게 안 뒤엎어져. 니네 가만히 있어봐. 방구 껴봐. 그럼 이게 올라오잖아. 왜 그래? 뜨거워. 그래, 뜨거우니까 이게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오는 거야. 에어컨이 위에 있는 이유가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와. 히터는 밑에 있어. 이렇게 올라와. 이게 대류 현상이거든. 근데 지금 차가운 게 밑에 딱 버티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우린 이건 수온이니까 수온 역전 이렇게 돼. 공기 같은 경우는 기온 역전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운동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침에 해 뜨기 전에는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차가운 공기가 밑에 깔려 있고 따뜻한 공기 위에 있다 보니까 해 뜨기 전에는 이게 그대로 있어.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 가면 밤 사이에 있던 그 매연이나 이런 게 거기에 정체돼 있는 거야. 해 뜨기 전에 아침 운동하면 그거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운동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새처럼 대기가 좋지 않을 때는 미세먼지 많을 때는 오히려 저녁 운동이 좋은 거야. 아침에는 그런 게 쌓여 있어. 왜? 안정층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안정층이에요. 수온약층은 엄청나게 안정하다. 안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 이거 혼합층하고 이게 이제 심해층이거든. 심해층은 변화가 없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도 못 들어오고 너무 깊어갖고 그 온도도 되게 낮고 밀도는 크고 염분도 높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온약층이 하는 일은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를 물질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동도 차단하지. 이걸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온약층이다. 그러니까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수온약층이 많이 발달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왕갈치, 대왕 오징어가 막 발견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걔네는 원래 못 올라와야 돼. 수온약층 때문에. 이게 딱 분리됐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겨우 올라왔다는 얘기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보는 거야. 밑에가 뒤엎어지니까 막 이 대왕갈치들이 그래갖고 못 내려가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애들한테 뜯겨먹고 죽고 막 이러고 해안으로 밀려오고. 그럼 그게 발견이 되면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 수온약층 때문에 그런 거다. 안정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위도별 수온 분포가 나오겠지. 이거는 니네들한테 이제 문제가 딱 주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이렇게 있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애가 하나 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적도죠. 여기 누가 봐도 중위도 지역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극지방이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 0도, 여기는 30도 부근, 여기는 90도 이렇게 되죠. 극지방, 북극, 남극. 그러면 이제 막 뭘로 볼 수 있어? 여기 봐봐. 혼합층 봐봐. 사실은 니네 적도는 바람이 갈라져요. 그래서 적도 무풍대라는 표현도 있어요. 니네 무풍지대란 말 들어봤지? 무풍지대. 적도의 무풍지대. 바람이 다 갈라져 버려. 바람이 없으니까 혼합층이 얇아. 그거에 비해서 중위도 지역은 어떠니? 혼합층이 특기할 만하게 두껍죠. 중위도에 특기할 만한 바람이 있어. 누구죠? 강력한 바람이거든. 태풍의 방향도 바꿔버리잖아. 편서풍입니다.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당연히 혼합층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것이야. 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또 여기 뭐 있죠? 이거 니네 내신에서 잘 나온다잉? 중위도 지역은 수온약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해. 근데 적도 지방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변하지. 그러니까 적도의 수온약층이 훨씬 더 발달했지. 수온약층이 발달하려면 온도차가 심해야 되는 거잖아. 온도차가 심하면 더 안정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계절로 봤을 때는 어떻게 여름이 수온약층이 훨씬 더 강하게 발달하겠지. 온도차가 심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 위도별 수온 분포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걸로도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로도 나옵니다. 가운데 센터가 여기가 적도야. 그 남반구 북반구가 다 나오는 거야. N90 북이 90이고 S90 이렇게 남반구 90. 그러면 여기가 이제 표층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혼합층이 이렇게 분포합니다. 수온약층이 이거에 따라서 같이 밑으로 쳐지죠. 이렇게 분포하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혼합층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온약층이고 여기가 심해층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혼합층이 여기가 제일 두꺼운 이유가 여기가 중위도 지역이거든. 중위도 지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편서풍이 세기 때문에 가장 깊어. 그러니까 같이 수온약층도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양상을 보이더라. 남반구, 북반구 공통적으로 중위도 지역이 혼합층 깊이가 깊어져서 수온약층의 깊이도 같이 따라서 깊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위도별 수온 분포에 대한 얘기는 그래프 두 개로 구별을 해놔라. 같은 얘기긴 한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합층은 무조건 뭐다? 바람이다.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어떻게 해라? 온도 차이가 심하면 수온약층이 발달한 거다. 그러니까 여름이 심하겠죠. 적도지방이 심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계절별도 있겠죠. 계절별 수온 분포는 뭐 우리나라 지역의 계절별 수온 분포. 여기가 수온이고 여기가 이제 깊이고 하나 그리면 하나는 이렇게 되겠지. 하나 그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어디가 8월일까? 이게 8월이야. 어디가 2월일까요? 여기가 2월이야. 딱 봐도 알겠지. 그냥 표층 수온만 봐도 알아요. 이제 니네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도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요. 아니면 지금부터 용돈을 모으든지. 그래서 수능 시험을 딱 보고 나면 가장 친한 친구 한 두세 명 해서 뭐 요새는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데 학생이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뭐 울릉도 독도도 괜찮고 울릉도도 괜찮고 안 그러면 저기 어디지? 제주도도 가기도 하는데 부산? 서울에서 이제 부산 바다를 보려면 부산 인천도 있지만 부산 또 매력 있어요.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추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하고 마음 먹었다가도 시험을 못 본 친구가 있어갖고 같이 가자는 소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래야지 그게 추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런 게 남는 거기 때문에 꼭 계획을 하고 갔다 오세요. 그때 이제 시즌이 겨울일 거 아니야. 수능 12월 달에 보고 가는 거니까. 겨울바다잖아. 겨울바다 가봤니 니네? 겨울바다가 여름바다보다 훨씬 바람이 세요. 그러니까 겨울에 혼합층이 훨씬 두꺼워. 그 다음 표층 수온이 낮겠지 당연히. 이렇게 구별을 해라. 이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래프만 딱 봐도 어떤 게 겨울이고 어떤 게 여름인지를 알아야 된다. 혼합층은 바람에 세기.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어떻게 된다고? 여름이 급격히 변한다. 그 여름이 훨씬 더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수권의 구성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